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후컨설팅의 송일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2022년, 23년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22년, 23년도에 노동관계 법령들이 바뀐 거는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워낙 문재인 정권 때 주 52시간제 이슈라든지 굵직굵직한 노동법들이 많이 변경됐는데요. 22년, 23년도에는 그에 비해서는 적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변경사항이 나왔고 또 우리 회사 측에서 또 이 부분들을 챙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오늘 30분 동안 쭉 보시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변경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부서가 좀 챙겨야겠구나. 그 정도 인식하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 노무 파트장을 거쳐서 노무법인 인후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본사와 현대차증권, 현대엔지니어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롤과 HR 플랫폼 연말정산 대행을 하는 원팀피플이라는 벤처기업 CEO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중에 질의는 개별적으로 제가 받겠고요. 질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관련해서 질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여기 진행자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정법을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강의하는 거, 제일 먼저 공유하는 게 뭐죠? 최저임금이죠. 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9,620원이 시급입니다. 2022년 9,160원에 비해서 5%가 인상된 금액이고요. 월급제로 계산을 한다면 월 209시간 주휴가 포함된 월 주 40시간 기준으로 볼 때는 201만 580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200만 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월급이 바뀌었고요. 최저임금의 산입되는 범위가 이제 개정령에 따라서 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뒷장에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바뀐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년에 세법이 또 하나 바뀌죠. 뭘까요? 바로 비과세 식대가 20만 원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식대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됐고 보수 총액에 포함이 안 되니까 4대 보험료도 과금이 안 되죠. 그런데 2023년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임팩트를 생각하실 때 이 최저임금 시급 인상된 부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비과세되는 식대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임금 테이블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인상을 아마 내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보통 어떻습니까? 파견직, 계약직, 또 이제 무기계약직, 신입, 맨 밑에 이제 임금 테이블, 최저임금 테이블 적용받으시는 분들, 우리가 임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임금 계산을 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비과세 식대하고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짜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뭐 일단 1번 복리후생비 보시면 2023년 최저임금액 대비 1% 초과분이 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만 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쳤을 때 거기에 1%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아래 표에 될까요? 보이나요? 포인터가 좀 안 되는데. 케이스 2번을 보시죠. 케이스 2번을 보시면 기본급이 193만 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가 비과세로 1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최저임금의 식대가 얼마가 포함이 될까요? 201만 원의 1%인 2만 원을 초과하는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제외한 79,894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93만 원이지만 79,00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줘서 결과적으로는 201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면 비과세 식대가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이면 보통 2만 원이 우리가 1%라고 치면은 거의 18만 원, 뭐 어림잡아서 17만 원이라고 하죠. 17만 원이라고 한다면 17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201만 원이니까 기본급이 183만 원만 돼도 201만 원을 넘게 됩니다. 185만 원 정도 좀 잡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본급이 내려가도 비과세 식대를 올려주시면 최저임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과세 이 식대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저도 이제 중소기업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질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 식대 부분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어쨌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겠죠. 식대가 20만 원 올라가겠다. 최저임금도 올라가겠다. 이런 기대를 어떻게 저버리지 않으면서 또 사측의 인건비도 관리하면서 하실지 이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조항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시행이 됐고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휴게시설 설치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고요. 만약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스펙, 뭐 면적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문한 예로 보면 강남에 30인 정도 하는 성형외과에서 이 자기 이제 본인 사업장에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무사님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없는 곳에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탈의실, 탕비실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 휴게시설 설치의 스펙에 맞는 조도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휴게 공간으로 약간 이제 조금 컨셉을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현실적인 자문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사실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현대차증권의 이제 고객사는 거의 대형 기업이시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다만 조금 살피셔야 되는 게 이번에 취약 직종 FM 예를 들어서 사옥이나 공장 이런 데가 있으신 사업장은 청소, 환경미화원, 경비원 이런 FM이라고 하죠. 보통 FM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그 아웃소싱에는 휴게시설이 이 법령에 맞게끔 신규칙에 맞게끔 설치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보통 다 아웃소싱을 주실 거니까 제가 이제 나온 현대 엔지니어링 내지는 아웃소싱 업체에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게끔 한번 좀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2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그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왔다 시행규칙에. 그래서 뭐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왔고요. 비품,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근로감독이 법이 개정됐을 때 그 해에는 보통 근로감독이 이런 부분을 잘 안 살펴요.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는 그 개정법이 시행되고 2년 그 다음 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살피죠.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 내년 정도에 만약에 근로감독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 1명 이상이었는데, 물론 이제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제품 제조업 중에서 의복 제외, 그 다음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그다음에 환경정화 및 보건업, 그다음에 운수 및 창고업 이런 사업 분야에서는 5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안전관리자를 1명만 두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23년 2월 19일부터는 2명 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고객사 중에서도 글로비스 쪽은 아마 협력사가 물류 쪽이 많으실 텐데, 운수창고업 텐데 그쪽에는 아마 500명 이상 되는 협력사들은 아마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이제 선임을 하셔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고용촉진 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요거 이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노동청의 행정처리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 큰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지원금이나 촉진 장려금을 받으시는 회사에서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거는 보통 휴업을 하거나 어떤 이제 취약계층 또는 실업 중인 근로자를 뽑았을 때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 도약 일자리 장려금이 아마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졸 상황 또는 실업 기간이 6개월인 이제 구직자를 고용하시면 이런 지원금들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원금을 받으실 때 기존에 이제 맨 밑에 하단의 내용 설명을 보시면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 제외 기준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이제 지급받기로 한 자를 보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최저임금, 임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복잡한 거예요. 저도 이제 지원금 대행 업무를 해보면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금 또는 또 인센티브가 포함된 임금 대장의 임금 또 우리 보수총에 다양하게 기준들이 다양해서 사실 현장에 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보수총의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참법, 근로자 참여법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12월 11일부터 새롭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실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물론 맨 밑에 보시면 아직 벌칙 규정은 없어요. 벌칙 규정은 없지만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근로자위원을 선발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했을 때 근거자료가 제시된 것을 보고 근로감독관은 시정 지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로자위원은 제6조 협의회 구성 보시죠. 개정된 부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핵심이 뭘까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예요. 뭐가 떠오르시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법 문헌의 취지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당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함을 만드시고요. 기표함을 만드셔서 직원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비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렵습니다. 점점 사실 이제 안전이나 노무나 뭐 ESG 경영이나 해서 사실은 회사에서 지켜야 할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레귤레이션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세요. 알지만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법으로 바뀌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야 하지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자문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 자문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not to do는 말씀드리죠. not to do.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연명부라고 하죠. 한 종이 하나에 근로자 한 명, 성명, 서명 이게 이제 표로 한 30명 쭉 있는 거죠. 사실 뭐 저도 실무를 해서 부서별로 이제 팀장들한테 뿌리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적어도 12월 11월부터 그렇게 연명부를 돌려서 연판장을 돌려서 근로자위원회 선출하는 방법은 절대 안 된다.
그거를 만약에 근로감독 왔을 때 제시를 하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맞잖아요. 그 연명부 보면은 우리 동료가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알죠. 비밀 투표가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투두 절대 연명부를 돌리셔서 하셔서는 안 된다. 제가 이상적인 거는 그거죠. 제가 이상적인 모델을 생각하는 거는 노동부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거를 도와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이제 설문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링크를 노동부에서 주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투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서 집계해서 바로 사측으로 주는. 사실 이제 근로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이렇게 퍼질 거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전자투표가 저는 도입되면은 이거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 근로감독이 바뀐 게 최근에 이제 저희 사업장 중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근로감독을 기획감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독이 됐냐면 근로감독관이 나오기 전에 전자선물 링크를 회사에 주고 전 직원들한테 뿌려서 설문을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설문을 꼭 응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갖고 직장 내 괴롭힘 감독을 합니다. 예, 스마트해졌죠. 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전자투표로 앞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 공백 상태죠. 사실 행정해석도 안 나오고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도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자문을 사실 이제 유권 해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법이 시행되고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어떤 레퍼런스가 쌓이고 그런 제도적인 그러니까 전자투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좀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나투두 방법은 꼭 하지 마시고 사업장별로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어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우리는 구현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방법으로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022년도에 바뀐 법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관공서 공휴일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공휴일이 이제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됐죠. 5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공휴일이 취업규칙에 만약에 쉬는 걸로 정해져 있으면 쉬지만 법으로 작은 사업장에 보통 취업규칙에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을 보통 연차 대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법이 완전히 법정 공휴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으로 무조건 쉬어야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도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제, 주 52시간제 플러스 공휴일 휴무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22년도에 정착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중처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에 시행이 돼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상이 어디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이런 데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바뀌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사업주에서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을 제출 요구합니다. 이런 이제 조금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서 까다로워지고 있죠. 네, 다음으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특고직이라고 하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가 3가지 직종이 확대가 됩니다. 첫 번째, 택배 간선기사. 그 다음에 화물차주. 세 번째, 유통배송기사. 이 물류 쪽이 많이 들어왔죠.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비스 쪽이나 물류 쪽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 특고직이 산재나 실업급여 고용 쪽에 다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케어를 해주셔야 된다. 또 뭐 보험 쪽, 금융이나 보험 쪽이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대리, 모집인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을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프리랜서나 특고직이나 플랫폼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과 이제 산재 혜택의 어떤 안전망으로 그런 특고직이나 프리랜서를 우리가 포함하겠다. 그런 이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 보장. 간단히 읽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나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기준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간주해버리는 거죠. 업무상. 이런 경우는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버린다. 이런 조항이고요. 마지막에 산재 보상 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죠. 원래는 산재라는 거는 뭐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이 산재 보험을 적용을 받는데 그런 요건을 점차 확대해서 배달 라이더, 이런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책적으로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의 어떤 안전망 확대를 위해 산재 보험 가입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건강장애 산업안전보건기준칙에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중에 5개 장소라는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은 22년 8월 10일부터 원래는 5개 장소에서만 작업하는 경우에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할 때 어떤 휴식이나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5개 장소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개, 옥내,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고열이나 정말 이제 한랭, 어떤 온도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게 옥내든 5개든 적절한 휴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이제 건설업에서 보통 5개 장소 이 조항을 많이 적용을 해서 신경을 썼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실내든 공장 내든 특히 이제 공장 내 또는 이제 창고에서는 이제 그 실온 정온 창고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정온 창고가 안 되고 창고 내에서도 온도 변화가 심한 창고가 많거든요. 그런 데 경우는 옥내라도 이런 조치를 안 했을 경우 문제됩니다. 저희가 자문하는 업체 중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해당이 돼요. 물류센터가 사실 맨 위층이 상당히 덥고 춥고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큰데 사실 이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클레임을 많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22년 8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옥내지만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했냐 아니냐, 이 열사병이 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병이 걸렸을 때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범위 확대 부분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읽어볼까요? 특고직 확대가 되죠. 소프트웨어 기술자,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통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캐디, 이런 노무 제공자도 고용범위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예술인, 맨 밑에,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받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노무 제공자 이 부분인데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하고 예술인도 포함이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과거에는 우리가 완전히 프리랜서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혹시 프리랜서로 해서 이전에는 관리를 안 하셨다고 하면 HR 부서에서 그런 특고직 분들까지 고용 산재를 조금 케어를 하는 부분을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아마 매월 제출을 하셔야 돼요. 프리랜서 분들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세무나 재무 쪽에서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육아휴직 관련인데요. 이제 23년, 이제 2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부모 모두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를 줍니다. 예, 많이 이게 파격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문 오는 저희 이제 고객사, 저는 이제 기업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이게 실화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근에 10일로 늘었죠.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저 때는 이제 라떼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저 둘째 날 때 현대에서는 쪼개서 가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10일 풀로 가시고 심지어는 뭐 조리원 퇴소할 때 이렇게 5일 쓰시고 뭐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저희 고객사에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을 들으시면 알만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인사팀장님이 남자인데도 과감하게 최근에 육아휴직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완전 시대가 바뀌고 있고요. 다만 이제 HR 부서 입장에서는 저처럼 이제 사내 인사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죠. 남직원도 거의 육아휴직을 같이 쓰신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안 쓰면 손해죠.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여사고가 산전 후 90일 가시고 육아휴직을 붙여서 쓰시는데 이제 남직원도 애를 낳고 3개월을 쓰시면 통상임금의 100% 거의 급여의 뭐 시간의 수당 빼고 하면 70% 80%가 나온다고 치면 사실은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쓰실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사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옛날처럼 어떻게 하면 안 쓰게 하지? 이거를 연구할 게 아니고 쓴다고 가정을 하시고 성과 관리 쪽이나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 관리를 할지 쪽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이제 과거에는 사내노무사였으니까 육아휴직이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연기시키고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뭐 그런 게 전혀 사실은 뭐 ESG 경영과도 맞지도 않고 해서 오히려 이제 주신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대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 퍼포먼스 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들으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이중적인 입장이에요. 근로자로서의 입장도 있고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 측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민을 잘 합니다. 아는데 어쨌든 뭐 또 부서가 인사부서이니 어쩔 수가 없죠. 예.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 산정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제공자는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감안해서 월평균 보수가 아닌 매월 실소득으로 월별 보험료를 한다. 이게 고용보험료도 해당이 되지만 세무나 재무 쪽에서 이분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나 매월 신고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세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프리랜서 부분들, 특고직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HR에서 신경을 안 썼지만 산재 고용보험에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 이제 세무 신고하는 것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거는 체크하셔서 이제 재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제 HR에서는 산재 고용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징수금 통지 및 독촉 방식이 전자문서로 된다.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근로계약이라든지 아까 전자투표, 전자문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 디폴트 제도는요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법 관련해서는 퇴직 관련해서는 두 가지죠. 디폴트 제도 도입된 거하고 300만 원 이상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 반드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챙기고 가셔야 될 거고요. 아마 디폴트 제도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촉진법인데요.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매년 이제 장애인 지원 어떤 기본 수당이라든지
의무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의무 고용률 바뀐 건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마이너한 규정들만 좀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작업 보조 도구의 지원뿐만 아니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당 월에는 표준사업장에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이 두 가지인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 간접 고용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 물품을 우리가 사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동사옥에 가시면은 1층에 장애인 카페가 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우리가 줄였는데 그런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아마 많이 오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뽑기는 힘들어요. 이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많이 원한다는 걸 아셔서 많이 가려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뽑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뽑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간접 고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물품을 예를 들어서 뭐 간식을 장애인 업체에서 산다던가 명함을 장애인 업체에서 산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혹한기잖아요. 우리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셔야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뭐 5배까지 최대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법인데요. 고용지원금이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확 줄었고요. 문재인 정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용지원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따른 부정수급이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법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고용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 고령자 고용 현황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하고요. 이런 고용 현황들이 보고가 돼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2년 5월 19일에 이미 시행이 됐죠. 성희롱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직장 내 어떤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에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9일에 그런 규정이 도입이 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기간제 차별 관련해서 시정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희롱 사건, 성차별.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게 요즘 좀 이슈가 되는데 좀 이 부분은 또 깊이 있게 설명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좀 스킵하고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먼저 신고를 안 하고 노동위원회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는 뭐 제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괴롭힘 문제, 특히 괴롭힘 문제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 좀 많이 관리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바뀌는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다양하게 22년, 23년 바뀌는 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쭉 풀어드렸어요. 물론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법도 많을 겁니다. 많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 관련이 있는데 또 장애인 관련해서 또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아마 내년 1월에 품위를 올리셔야 되니까 그럼 또 분명히 이제 팀장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하실 거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봤다라고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들 22년, 23년 바뀌는 것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신다 생각을 해보시고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고 조금 검색을 하셔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러시면 개별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22년도, 23년도 좀 안정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되도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